이번 시간에는 주행 안전장치의 점검 진단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주행 안전장치 정비의 3페이지부터 37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려웠던 교육의 시간은 끝났다. 조금 더 명확하고 쉽게 알아보는 자동차 전기, 전자장치 정비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도원입니다. 2017년 1월부터 새로 출시되는 대형 승합차와 화물차에는 차선 이탈 경보 장치와 비상 자동 제동 장치의 장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주행 중 운전자의 부주의나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주행 안전장치의 정비에 대한 요구가 그만큼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수님을 모시고 주행 안전장치 정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동차 전기, 전자장치 정비 강의를 맡게 된 유치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가 주행 안전장치의 정비에 관한 것인데요. 학습 시간 전에 주행 안전장치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행 안전장치는 LDWS, 즉 라인 디파처 워닝 시스템이라고 하여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게 차선을 이탈할 때 위험하다는 것을 운전자에게 경고해 주는 장치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의도하지 않은 차선 이탈이라는 게 혹시 방향 지시 등을 넣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럴 경우는 경고음이 켜지지만 방향 지시 등이 먼저 켜진 후에 차선을 변경할 때에는 경고음이 울리지 않습니다. 아, 네. 이제 조금 감이 오는데요. 보다 자세한 것은 본 학습에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준비 중인 기정씨, 미션 왔어요. 오늘 미션 뭐예요, 피디님? 네? 오, 궁금한데요. 자, 오늘은 또 뭘 배워볼까? 오, 정비 지침서에 따라 주행 안전장치를 점검 진단하고 고장 원인을 파악하라. 오, 오늘 요거 철저히 배워서 자동차에 대해서 마스터할 거예요. 가시죠. 여러분, 오늘의 미션. 이 미션을 수행하려면 뭘 준비해야 할까요?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미션을 준비하는 동안 여러분들은 오늘의 NCS를 확인하세요. 네, 기정씨. 오늘도 잘 부탁해요. 오늘 배울 내용의 NCS 정보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이 중에 주행 안전장치의 점검 진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 선수 학습, 핵심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행 안전장치의 점검 진단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정비 지침서에 따라 주행 안전장치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고 정비 지침서에 따라 진단 장비를 사용하여 관련 부품을 진단하고 고장 원인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학습을 시작하기 전 선수 학습과 핵심 용어도 확인하세요. 주행 안전장치의 구성을 살펴보면 디스플레이 클러스터, 작동 스위치, 카메라 내장 컨트롤 유닛, 차선 보조용 진동 스티어링 휠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클러스터는 자동차가 운행 중 차선을 이탈하거나 정속주행 또는 시스템의 문제 시 운전자에게 시각 정보를 제공해 주게 됩니다. 주행안전장치 작동 스위치는 주행안전장치 작동을 끄거나 켤 수 있는 스위치입니다. 카메라 내장 컨트롤 모듈은 전면 유리 중앙 부위에 장착되어 있으며 카메라의 광학 범위는 최대 60m 정도가 됩니다. 카메라가 차량 전방의 도로를 스캔하여 차량 진행 방향 양쪽의 차선 표시를 감지합니다. 소프트웨어는 차선의 폭과 공류를 계산하게 되고 차선 내의 차량 위치, 즉 차량과
좌우 차선 표시 간의 거리와 차선 표시에 대한 접근각을 계산하게 합니다. 접근각이 규정치를 벗어나게 되면 클러스터와 스티어링 휠을 통하여 운전자에게 경고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앞에 설명을 들어보니 디스플레이 클러스터, 작동 스위치, 카메라 내장 컨트롤 모듈 등 뭐가 이렇게 많고 복잡해요? 전혀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카메라 내장 컨트롤 모듈이 차량이 차선에 접근할 수 있는 규정치를 벗어나게 되면 경고를 해주도록 제어하는 겁니다. 그 안에는 이 모든 것들을 정밀하게 계산해내는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디스플레이 클러스터에도 경고 화면을 띄우고 진동 스티어링 휠과 경고음으로 운전자에게 경고를 하는 거죠. 그럼 이 카메라 내장 컨트롤 모듈이 주행 안전장치의 핵심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럼 선생님, 카메라 모듈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또 주행 안전장치는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행 안전장치 LDWS는 LDWS 스위치에서 온 신호와 작동 조건이 되면 카메라 모듈에는 차량 속도, 조향각, 요 레이트 및 방향 지시 등 작동 신호 등의 정보가 샤시 캔버스 데이터로 입력됩니다. 이때 카메라 시스템이 차선 표시 이미지를 스캔하여 시스템이 차량 양쪽에서 차선 표시를 감지하면 차선의 폭과 공률을 계산합니다. 이 외에 소프트웨어는 차선 내 차량 위치, 즉 차량과 좌우 차선 표시 간 거리와 차선 표시에 대한 접근각을 계산하여 차량 주행 해석 결과를 기반으로 CAN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생성하여 차량의 샤시 캔버스로 전송하고, 또한 도로 인식 품질을 평가하여 필요에 따라 차량 스티어링 진동과 MDPS를 통한 조향 제어와 클러스터를 이용하여 운전자에게 경고합니다. LDWS의 차선 보조는 운전자가 차선을 유지하도록 보조하고, 차선 표시 감지에는 카메라가 사용됩니다. 차선 보조는 주행 중인 차선의 어느 한쪽에서 차선 표시가 감지되면 준비 상태로 전환하는데, 차량이 감지된 차선 표시에 접근하여 주행 차선을 이탈하려고 하면 차선 보조가 스티어링 휠을 진동시켜 운전자에게 경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차선 보조가 준비 상태이더라도 운전자가 차선 표시를 넘기 전에 방향지시 등을 켜면 시스템은 차선 변경이 의도적인 것으로 판단하여 경고를 작동하지 않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차량이 감지된 차선 표시에 접근하거나 가로지를 때 운전자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한번 진동하게 되는데, 첫 번째 진동이 있고 난 후 차량이 차선 표시와 충분한 거리가 떨어졌다 다시 차선 표시에 접근하면 두 번째 경고가 작동합니다. 차량이 차선 표시와 나란히 주행할 때는 지속적으로 경고가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주행 안전장치 LDWS 시스템은 고속도로 및 간선도로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메이커별 다소 차이가 있지만, 차량이 약 65km/h 이상의 속도로 주행하지 않으면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면에 흙이나 눈이 덮여 있는 등 외부 조건이 좋지 않다거나 차선이 너무 좁거나 고속도로 공사 구간에서와 같이 차선 표시가 모호할 경우에는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재 시스템 상태는 대시패널 인서트나 클러스터에 표시됩니다. 이거 설명을 듣고 보니 이 주행 안전장치가 언제 스스로 작동할지 잘 파악하는 것이 정말 똑똑한데요? 네, 그렇죠. 상황 조건을 잘 파악해서 경고를 하죠. 하지만 매번 작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동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작동하지 않을 때가 있다고요? 아니 작동하도록 만들어 놓고 작동을 안 하는 경우는 이게 또 뭔가요? 뭐가 이렇게 복잡한가요? 잠시만요. 잠깐, 저 일단 제 머리를 좀 정비를 좀 해야겠습니다. 정신 집중! 주행안전장치 LDWS는 차선 이탈 경보장치 스위치가 온 상태가 되면 계기판에 LDWS 표시등이 점등되고 준비 상태가 됩니다. LDWS 기능은 차속이 65km/h 이상일 때 동작하게 되는데 차선을 바꾸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방향지시등 스위치를 작동하고 차선을 변경하여야 하며 방향지시등 스위치를 주행 방향으로 작동하지 않고 임의로 차선을 바꾸면 경보가 발생합니다. 차량이 차폭의 30% 이상 차선을 넘어갈 경우도 차선 변경을 위해 차선을 이탈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경보를 해제합니다. 주행안전장치 LDWS는 비, 눈, 먼지, 물웅덩이, 기타 이물질로 인하여 차선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 안개, 폭우, 폭설 등의 악천후로 시계가 불량한 경우, 도로면의 물기로 인해 태양광, 가로등 또는 마주오는 차의 불빛이 반사될 경우, 버스 전용차로 등과 같이 좌측 또는 우측의 차선이 2개 이상인 경우, 급커브 구간이나 도로의 경사도가 심한 경우, 차량의 앞유리나 LDWS 카메라 렌즈가 습기나 이물질로 오염된 경우, 차선의 수가 증가, 감소하는 구간 또는 차선이 복잡하게 교차할 경우, 차선과 도로의 색상 구분이 충분치 못한 도로의 경우, 직사광선에 의해 룸미러 주위 온도가 매우 높은 경우, 주위 조명의 영향에 의해 LDWS 시스템이 차선 색상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기타의 차선을 인식하기 어려운 정도로 시계가 불량한 경우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센서가 내장되어 있어서 그런지 기계가 아주 민감한데요. 그런데 카메라 같은 중요한 부품을 교체할 경우 뭔가 기본값을 설정해주고 뭐 그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하셨어요? 맞습니다. LDWS의 유닛을 탈장착한 경우에는 반드시 LDWS의 보정 베리언트 코딩을 실시해야 하며 LDWS 카메라 자동 공차 보정을 거쳐야 합니다. LDWS의 보정 베리언트 코딩이 필요한 경우는 LDWS의 유닛을 신품으로 교체한 경우, 윈드실드 글라스를 교환한 경우, 윈드실드 글라스의 LDWS 브라켓이 변형된 경우에는 꼭 수행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LDWS 카메라 자동 공차 보정은 평탄한 직선도로에서 보드판에 부착된 시뮬레이션 타겟과 차량을 정렬하여 카메라를 보정하는 것으로 지정된 허용 오차 내에서 0점 설정이 안 되었을 경우 LDWS 카메라에 0점 조절 미실시 고장 코드가 표출됩니다. 선생님, 얼마 전에 비가 주룩주룩 굉장히 많이 오는 날 제가 운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비가 오면 그 왜 차선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필 그때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이 또 작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정비하러 꼭 가야지 하는데 아니 그 다음날은 또 제대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의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작동을 안 하는지 너무 궁금하던데 이 주행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어떻게 점검하고 진단하면 될까요? 간단합니다. 진단기를 이용해서 하면 되겠죠. 맞아요. 진단기. 그게 있었죠. 깜빡했습니다. 제가 실습 준비를 하고도 정말 깜빡했네요. 선생님, 그럼 제대로 준비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실습실에서는 항상 안전이 중요하니까 안전에 대한 유의사항도 함께 살펴보세요.
주행 안전장치 진단기를 이용해 LDWS를 진단할 때에는 먼저 차량 진단기의 전원을 켜고 작동 유무를 확인한 다음 진단기의 최신 버전 여부를 확인해서 진단하고자 하는 차종과 연식이 진단기에 적합하면 진단을 실시합니다. 그럼 주행 안전장치 진단기를 이용해 LDWS를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 종합진단기 메인 화면을 확인합니다. 차량 메이커, 차종, 연식 구분, 엔진 형식을 선택합니다. 해당 시스템 선택하기 항목에서 진단할 시스템을 클릭하여 사용자가 점검할 시스템을 선택합니다. 종합진단기에서 고장 코드를 선택합니다. 끝으로 데이터를 분석하여 기계적 결함과 전기적 결함을 확인한 후 단품 문제와 신호 체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SRS 시스템을 진단할 때에는 진단 전 각 항목별 진단기를 이용한 고장 코드를 확인해서는 진단 기록표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SRS 시스템의 단품 회로도를 확인한 후 단품들의 전압, 전류, 단품 저항, 성간 저항을 측정하여 기록표에 기록해야 합니다. SRS 시스템 진단 방법은 먼저 에어백 모듈 절연도를 테스트합니다. 이때 에어백 모듈의 점화 회로와 연결된 두 단자는 모듈 자체와 절연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절연도가 떨어지면 고장 코드가 출력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인플레이터를 점검하는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품 진단에 앞서 반드시 커넥터 접촉 불량 유무를 확인합니다. 에어백 모듈을 탈거한 후에는 에어백 모듈 단품, 연결 와이어링 포함해서 하이와 로우 두 단자 사이의 저항을 측정합니다. 와이어링 없이 모듈에서 측정하면 단락바에 의하여 0오음이 측정됩니다. 반드시 디지털 멀티미터를 사용하고 저항 렌즈 선택 시 모니터링 전류가 50mA 이하여야 합니다. 저항값은 1.6에서 4.75ohm이 정상이며 이 범위를 벗어나면 비정상으로 판단합니다. 클럭 스프링 단품에 저항을 연결한 후 멀티미터를 이용 저항을 측정합니다. 측정 방법은 에어백 모듈을 탈거하고 클럭 스프링에 보조 커넥터를 연결한 다음 보조 커넥터 끝단에 2ohm의 저항을 연결합니다. 이후 점화 스위치를 ON하고 진단 장비를 사용하여 기억을 소거한 후 진단 코드를 확인합니다. 끝으로 진단 결과를 확인하는데 진단 코드가 삭제되었다면 에어백 모듈 불량, 재출력이 된 경우에는 모듈 외 타 부품 점검이 필요합니다. 교수님, 지금까지 주행 안전장치를 점검하고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혹시 이 현장에서 정비 시 주의사항이 또 있을까요? 네, 주행안전장치의 문제는 고객이 주행할 때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고객 차량의 운행 상황을 이해하고 이상 유무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문제 상황을 재현해야 할 때도 있으므로 주행안전장치 데이터 측정 시에는 정비지침서와 주행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겠습니다. 오, 이 마지막까지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 덕분에 주행 안전장치의 점검과 진단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네, 그래도 꾸준한 연습을 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물론이죠. 이제 마무리할까요?
주행 안전장치의 점검 및 진단, 이제는 어렵지 않아요. 네, 어느덧 학습이 끝나는데요. 어떠세요? 이번 시간 학습 내용만 잘 기억하면 자동차, 전기, 전자장치 점검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을까요? 네, 학습을 잘 기억하고 반복하면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으로 여러분 모두 주행 안전장치를 점검하고 진단하는 데 자신감이 생겼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 학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웠던 교육은 가라! 앞으로도 알찬 교육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안전벨트, 에어백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벨트나 에어백 관련돼서 고장날 수 있는 내용은 보통은 이제 에어백 같은 경우에는 경고등이 많이 있겠고요. 안전벨트 같은 경우에는 안전벨트를 이제 채울 때 이제 버클이라든지 그런 데서 이제 고장이 많이 일어나고, 안전벨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안전벨트가 정상적으로 잘 착용이 됐는지, 그리고 승객을 감지한다든지 뭐 그런 류의 센서들의 문제 때문에 경고등이 많이 점등이 되고 있습니다. 에어백이나 안전벨트 같은 경우에는 유사시 확실한 이제 에어백 전개라든지 그리고 안전벨트 조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작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전기 흐름이라든지 배선 상태나 이런 거에 많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배선에는 보통 구리선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에어백이나 안전벨트 같은 경우에는 배선에 이 소재가 납으로 되어 있어서 납선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 납선 같은 경우에는 구부러짐이나 꺾임에 대해서 저항이 발생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배선 그 굵기도 매우 가늘기 때문에 매우 이제 예민한 장치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트에 보면은 이제 우리 안전벨트 버클이라든지, 그리고 요즘에 많이 이제 장착되고 있는 시트 옆에 측면에서 전개되는 측면 에어백, 보통은 이제 시트 옆구리, 등받이 옆구리에 많이 장착이 되는데요. 그래서 배선도 다 시트에 같이 연관돼서 이제 장착이 됩니다. 그리고 운전석 에어백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가 조작하는 스티어링 휠 핸들의 가운데 이제 그 클락션 부분이랑 같이 연결돼서 장착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핸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상시적으로 조향 시에 많이 이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 배선 꼬여짐, 그러니까는 그런 류의 이제 그 현상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클락 스프링이라는 부품이 핸들과 그리고 스티어링 컬럼 중간에 이제 장착이 돼서 최대한 그 배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에서 이제 작동이 되게끔 우리가 이제 사용이 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고등이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교환을 하느냐, 또 그것도 아닌데요. 배선 커넥터의 그 접촉 상태라든지, 그리고 시트 밑에, 그리고 배선 라인의 꺾임이라든지 고정 상태에 따라서도 그런 경고등이라든지 뭐 이런 현상들이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점을 항상 점검할 때 항상 그 점을 이제 유의를 해서 점검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벨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유사시에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유사시에 이제 핸들을 팍 조여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요즘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이제 점검을 꼭 필요하겠고, 점검하면서 인위적으로 저항 테스트나 이런 걸 할 때도 너무 센 전압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공급할 경우 에어백이 터진다든지 아니면은 안전벨트 당김 조임 장치들이 작동이 돼서 소음이라든지 그리고 안전사고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항상 유의를 해서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차량들이나 요즘 이제 생산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차들 같은 경우에는 에어백 모듈을 이제 그러니까 연결을 해서 진단기로 각 센서 부위에, 그리고 각 배선이라든지 버클, 그리고 운전석 에어백, 조수석 에어백, 뭐 측면 에어백 종류가 많이 있는데 그쪽의 저항 상태를 점검을 해서
이 진단기 화면상에 출력을 해줌으로써 우리가 점검을 할 수 있는 경우도 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이제 진단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한번 에어백 시스템의 저항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에 차량 진단 통신 모듈을 연결한 후에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차량 제작사와 차종 재원을 선택한 후에 에어백 시스템을 선택합니다. 기본적으로 센서 데이터 쪽에 메뉴를 활용을 해서 센서 데이터 목록을 선택을 해서 각 부분의 저항 상태를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에어백 모듈이라든지 에어백 시스템 관련 그리고 안전벨트 관련 점검을 먼저 이제 탈부착이라든지 그런 이제 실물 점검을 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이제 진단기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진단기를 이용하여 주행 안전장치를 진단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차량 종합진단기 메인 화면을 확인합니다. 두 번째, 차종 메이커, 차종, 년식 구분, 엔진 형식을 선택합니다. 세 번째, 해당 시스템 선택하기 항목에서 진단할 시스템을 클릭하여 사용자가 점검할 시스템을 선택합니다. 다섯 번째, 종합 진단기에서 고장 코드를 선택합니다. 여섯 번째, 데이터 분석 후 기계적 결함과 전기적 결함을 확인한 후 단품 문제와 신호 체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에어백 시스템을 점검하는 방법은 먼저 에어백 모듈 절연도를 테스트하고 그 다음 인플레이터를 점검합니다. 인플레이터를 점검할 때는 단품 진단에 앞서 반드시 커넥터 접촉 불량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에어백 모듈 탈거 후 에어백 모듈 단품 하이와 로우 두 단자 사이의 저항을 측정하고 클럭 스프링 단품의 저항 연결 후 멀티 테스터를 이용 저항을 측정합니다. 클럭 스프링 저항 측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에어백 모듈을 탈거하고 두 번째, 클럭 스프링의 보조 커넥터를 연결한 다음 세 번째, 보조 커넥터 끝단에 2옴 저항을 연결합니다. 네 번째, 점화키를 온한 후 진단 장비를 사용하여 기억 소거를 실시한 후 다섯 번째, 진단 코드를 확인합니다. 여섯 번째, 진단 결과를 확인하여 진단 코드 삭제되었으면 에어백 모듈 불량을 점검하고 재출력되면 모듈 외 타 부품을 점검합니다.